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뛰러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 지역에 장마가 좀 퍼붓더니 금세 또 가라앉았어요. 기상청 보니까 며칠 지나면은 다시 비가 내리긴 할 것 같더라고요. 비 소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달리기와 가치관이죠. 달리면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장 으뜸으로 두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무슨 얘기를 할까 계속 떠올려 봤는데요. 제가 작년 여름부터 꽂혀있는 주제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태라는 주제인데요. 권태가 뭡니까? 지루함, 따분함, 익숙함, 질림, 초심을 잃었음, 뭐 여러가지가 다 권태겠죠. 권태롭다 할 때 그 권태이니까요. 제가 왜 권태라는 주제에 요즘 꽂혔냐면, 작년 여름에 마광수 선생의 책이나 소설, 에세이 같은 거를 참 많이 읽었는데요. 마광수 선생 작품을 읽다 보면 관통하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격이 되는 게 성생활에 대해서, 성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리가 가장 1순위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뭐 대부분이 성에 대한 이야기로 가지를 쳐서 여러 갈래로 설명을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마광수 선생이 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한 주제는 바로 권태예요. 권태라는 주제로 마광수 선생이 소설을 써서 펴낸 책도 있거든요. 권태 두 글자로 지어져 있는 소설책이에요. 그 책을 마광수 선생 알고 나서 바로 초반에 읽진 않았고 좀 나중에 읽은 편인데, 그냥 소설인데 그 안에 뭐 패티시에 대한 얘기, 물론 다른 사람의 성습관이나 기호에 대해서도 다루지만, 마광수 선생은 보통 자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패티시나 성생활 얘기를 많이 다룬다는 거죠. 근데 항상 소설이나 에세이에서 그 작가 세계, 그분의 작가 세계에서 관통하는 말이 있는데, 권태는 관능적 아름다움만이 비껴간다는 마광수 선생의 이론인데요. 이게 뭔 얘기야? 저도 처음에 아예 갈피를 못 잡았죠. 알듯 말듯 알쏭달쏭 했는데, 계속 생각을 떠올려 보고 그분의 글을 읽어 나감으로 연습 같은 훈련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면 뭐 배우자를 같이 선택을 할 때나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친구가 나 사이에는 권태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가 있죠. 그 만남의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 되고 몇 년 이상이 지나면 반드시 권태는 따라온다는 마광수 선생의 이론인데요. 그 이론을 만나고 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고개가 막 절로 끄덕여지고 위안과 공감을 많이 받고 저도 그런 걸 읽어나감으로써 배설도 많이 하고 정신의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권태가 뭘까? 나한테도 권태가 많이 있었나? 그런 걸 골똘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근데 권태라는 게 일단 연애를 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들고 좋고 뭐 외모든 성격이든 여러 가지 뭐 태도든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을 볼 때 엄청 따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적지 않은 시간과 품을 들여서 결정을 했음에도 나중에는 권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광수 선생의 이론에서는 외모를 가장 으뜸으로 쳐서 다루기도 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외모가 알게 모르게 참 인정을 못 해줄 때도 있지만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마광수 선생은 외모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대방이 더 출중하고 덜 질리고 그 관계를 오래 이어질 수 있는 힘으로 작용을 한다면 단단한 연인 사이를 유지할 수 있고 오랜 기간 배우자와 삶을 함께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권태감이 좀 줄어들고 지루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앞에서 마광수 선생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 직업 이런 거 따지는 거 동물들도 다 따지잖아요. 조류들도 따지고 뭐 생쥐 같은 경우에도 따질 테고 뭐 파충류도 물론이겠지만 그리고 뭐 유인원들 오랑우탄, 보노보, 침팬지 다 동물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도 넓은 범주에서 보면 동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광수 선생은 고독이나 혼자 있음, 외로움 다루는 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주구장창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기본이 확립이 돼야 뭐 나중에 권태를 다루든지 뭐 외모를 보든지 그런 건 나중 문제라는 거죠. 일단 혼자만의 세계가 견고하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잡혀 있어야 되고 권태는 그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마광수 선생한테 전달을 받았어요. 저도 참으로 공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분이 뭐 어느 한쪽으로 이 권태라는 주제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시계추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시간을 들였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떠올렸고요. 그래서 계속 권태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자면, 제가 처음에 권태에 대해서 골똘하게 알게 된 거는 마광수 선생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권태를 쭉 나열을 하면
음식도 권태가 있을 수 있겠고,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달리기 운동 이것도 분명히 권태가 따라올 수 있겠고, 인간관계나 사람 대인관계 관계에도 권태가 따라올 수 있겠고, 권태가 적용이 안 되는 종목이나 그런 범주를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삶 자체가, 인생이라는 게 권태라는 동료라고 해야 될까요? 좋게 잘 습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동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쩔 땐 적이 되거나 정말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권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예, 저도 아직 완전하게 터득한 적도 없고요. 생각을 많이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이렇게나마 얘기함으로써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주제로 정한 겁니다. 일단 음식 권태를 얘기를 하면, 아무리 배가 고팠을지언정 내가 뭐 며칠을 굶었다고 쳐봐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음식을, 물론 뭐 오래 굶었으면 물 한 모금, 뭐 밥 한 톨, 쌀알 하나 이런 거만 먹어도 엄청 맛이 증폭되고 뇌가 엄청난 자극을 받겠죠. 뭐 콜라를 마시든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겠고. 근데 그거를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계속 입속에 집어넣고 소화를 해야 된다고, 뱃속에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저 진짜 그것만한 고통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먹을거리를 예를 들었지만, 음식 말고도 모든 게 과도하면은 탈이 날 수도 있고, 사람이 뒤탈이 꼭 나잖아요. 적당한 걸 알아야 되는데 항상 욕심도 나고, 그래서 권태를 극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법칙 같은 걸 제가 써먹었던 거를, 이거는 뭐 권태뿐만이 아니라 삶을 마주하는 가치관이랑도 이어지고 관통하는 얘기이긴 한데요, 그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카테고리를 딱 중간만 지켜나가면서 요리조리 피해가고 사고 없이 무난하게 무탈한 인생을 살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 가운데 음식 얘기를 앞전에 했으니까 좀 풀어보자면, 어떻게 해야 음식으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책이나 영상 같은 걸 많이 봤죠. 제가 항상 써먹고 있는 방식입니다만, 책에는 처음에 보기 시작했을 때 미즈노 남보쿠의 절제의 성공학, 제목이 맞는 것 같아요. 절제의 성공학이랑 또 그 채소 과일식이라고 중년이나 이제 노년기 분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이 그 책을 또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약사분이 쓴 책인데, 채소 과일식, 그것도 저한테 도움이 됐고요. 그거 말고도 뭐 음식 중독에 대한 책들 꽤 많이 봤는데요, 영상도 도움 많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일단 너무 과식을 하지 말라,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100% 가운데 한 70에서 80%만 뱃속을 채우고 음식을 탐해라. 그 이상부터는 섭식에도 도움이 안 되고 다 영양분으로 섭취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배설 활동이나 배변에 들어가는 시간과 그런 비용이 크다는 그런 말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딱 너무나 배부르기 전에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내려놓고 밥이나 뭐 고기 반찬 같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더 먹고 싶어도 좀 참아도 보고, 물론 너무 먹고 싶거나 스트레스 받을 정도까지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고, 처음에는 의욕이 불타올라가지고 좀 과도하고 극단적으로 할 때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뇌에다가 큰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평소처럼 설렁설렁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좀 극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0-80%만 음식을 좀 먹어라. 그리고 다음 얘기는 이제 저녁 6시 넘어가면은 그냥 물만 될 수 있으면 마시고, 음식 같은 거, 야식 같은 거 좀 자제하고 하자. 그게 이론상으로는 뭐 크게 어려운 것 같진 않죠. 근데 현대인들은 좀 늦게 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늦게까지 깨어있으면 배가 계속 고프게 마련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지키고 싶으면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동시에 들이면은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써먹었고,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배가 너무 고팠는데 이게 뭐 진짜 식욕인지 가짜 식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을 어느 정도 푹 자고 일어나니까 배가 안 고픈 것 같고, 전날 밤에 왜 이렇게 배고팠지 싶고, 저는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6시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식사를 다 끝마치고 간식이나 뭐 가공식품이나 물론 그런 거를 좀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해내자. 그렇게 하면은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그 단식의 범주에도 완전히 쫄쫄 굶는 뭐 단식도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가혹하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속 가능성도 없고요. 처음에는 뭐 10시간? 12시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12시간부터 시작했나 14시간부터 시작했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녁 6시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여유있게 8시, 9시까지도 평소에 야간에 생활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그렇게 시작하셔도 되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간부터 6시에서 뭐 9시로 정했다. 그럼 그 시간부터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 다음날까지 뭐 12시간에서 16시간 더 나아가면 18시간, 20시간까지 물만 마시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또 권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또 이 장르 종목이죠, 이것도. 자기 내면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 하면서 권태로움을 느낄 틈이 없어요. 왜냐, 배가 고프고 일단 근데 잘 유지해가지고 또 배가 고픈 채로 자면은 수면의 질도 올라가요. 잠들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권태를 느낄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배가 고프니까요.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정해진 시간이 딱 다가왔을 때, 잘 참았을 때 음식을 입에 넣고 씹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울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고, 뭐 사과 한쪽, 배 한쪽,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게 얼마나 달고 맛있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권태를 느낄 틈이 없어요. 그래서 또 말하다 보니까 괜찮은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몸이 가벼워집니다. 뭔 말이냐면 체중이 빠진다는 거죠. 체중이 빠지면서 내 몸이 달리기 능력이나 성능이 올라가요. 무슨 마치 기계처럼 그거 조금 했다고 뭐 당장은 그런 게 없겠죠. 근데
몇 주 쭉 지속하고 몇 개월 몇 년 하다 보면 몸무게가 자기가 원래 가져야 될 자기 몸이 필요한 그런 몸무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몸무게에 도달을 했을 때 운동을 여러 운동, 사실 뭐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턱걸이 같은 거 하기에도 쉽겠죠. 푸시업 하기도 훨씬 쉽고요. 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육 기르고 근육을 이렇게 외부로 보여주는 그런 근육을 만들기에도 지방이 적으니까 뭐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빨리 만들 수 있겠죠. 달리기 할 때 좋다. 그래서 음식을 6시 이후에 안 먹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권태로울 틈이 없다. 또 음식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음식은 몇 시에 먹는지도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찾는 것보다 나한테 좀 좋지 못한 음식을 거두어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도 처음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못했을 때 영양제나 보충제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챙겨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오메가3, 비타민 B, C, D, 그리고 뭐 유산균,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의약품은 비타민 B 정도만 먹었던 것 같고 나머진 다 건기식 안에 들어있는 카테고리인데 그거를 제대로 된 끼니나 식사보다 좀 과도하게 집착하면 안 되겠다. 여러 책이나 영상을 읽어보고 영상을 시청해보고 제가 실행을 해보니까 맞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좀 젊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양제를 뭐 많이 챙겨 먹어도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 시간과 신경을 많이 기울여도 뭐 엄청 이렇다 할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카페인 같은 건 좀 효과가 있었어요. 뭐 그런 거는 지금도 즐겨 적당히 먹지만 일단 제가 앞서 말했던 영양제, 보충제, 비타민 이런 것도 막 많이 먹다가 요새는 거의 안 먹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영양제와 더불어서 뭐 먹는 건 좋은데 개인의 기호지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안 좋은 음식을 좀 멀리 하자. 그 숫자를 먹는 숫자를 줄이자. 뭐 안 좋은 음식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콜레스테롤 높고 지방 함유량 많은 음식들 떠오르죠. 뭐 치킨, 기름에 적신 돈가스, 뭐 감자튀김, 뭐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은 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있고 도우가 두꺼운 피자 같은 거. 일단 뭐 그 정도. 그거 말고도 뭐 떡볶이, 탄수화물 위주, 뭐 멕시코 음식, 그냥 좀 몸에 덜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이스크림, 그리고 콜라, 과당음료, 그런 거 좀 멀리 하는 게 좋은 음식, 뭐 비싼 거, 장어, 뭐 삼계탕 이런 거 먹으려고 막 신경 쓰는 거보다, 뭐 소고기 그런 거보다 그냥 음식 평상시처럼 먹고 나쁜 음식 멀리 하면은 그게 더 제 몸이나 컨디션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음식에 이어서 이제 뭔 음식을 먹든 입을 거쳐서 이제 식도로 들어가고 뭐 장으로 넘어가고 섭식이 이루어지고 소화가 되잖아요. 장 기능이 엄청 좋아야 된대요. 근데 좋지 못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그게 뇌에도 직접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연구를 보면. 그래서 뭐 연구가 다 좋고 맞고 뭐 물론 틀릴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써보고 적용을 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시도라도. 저는 해보니까 옛날에는 배변 습관이 엄청 불규칙했는데
간헐적 단식도 좀 하고 덜 좋은 음식 같은 것도 좀 멀리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배 자기 식성에 자기 용량 자기 배의 한 80% 정도만 식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습관을 이어가다 보니까 섭식이 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전에 아침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예전엔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건강이나 몸에 대한 책을 많이 탐독을 할 때 자기 몸을 추적 관찰할 수 있는 걸 해보라는 조언을 읽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시에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고 식사를 끝내고 식사 시간이 얼마나 들고 뭘 먹고 배변 활동은 언제 했고 이런 거를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게 한 2, 3년 정도 됐거든요. 그게 핸드폰 메모장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배변 활동 하는 게 몇 시인지 날마다 한 번씩은 하니까 그게 규칙이 있어졌고 시간을 적어서 넣어야 되니까 이제 규칙적이 됐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장이 편안해지니까 뭐 운동할 때도 좋고 몸도 가볍고 기분도 더 좋고 뭐 나쁜 생각이나 안 좋은 생각, 두통 이런 거 옛날엔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항상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비슷하다는 거죠. 무탈하고 잔병 치레 같은 것도 거의 없고, 어릴 때는 잔병 치레 같은 것도 많았는데 이제 감기도 거의 안 걸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음식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권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또 인간관계에 대한 권태를 좀 얘기해볼까요? 인간관계는 워낙 중요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 사람과 같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이런 걸 엄청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그게 중요한 가치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관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관계에는 아까 앞에도 연인 사이, 뭐 부부 사이 그런 걸 언급을 했지만 또 권태가 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건 아직 못 해봤거든요. 마광수 말대로 못 해봤다기보다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니면 하다못해 나 혼자만이라도 저도 이상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이상형의 여인을, 딱 맞는 여인을 죽을 때까지 만나가지고 평생 함께 할 수 있을지, 뭐 그러면은 행복해진다고 마광수 선생은 권태가 비껴가고 좀 덜 세게 올 거라고, 약하게 올 거라고, 아니면 안 올 수도 있다고, 관능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는 아직 그게 무거운 과제예요. 어려운 과제기도 하고 숙제고. 권태를 근데 저도 이 전까지 경험을 할 때 여러 연인을 만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권태를 많이 경험했죠. 결국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나중에는 처음에 콩깍지가 씌인 것 같고 막 사랑에 전염돼가지고 그게 보통 몇 개월 가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말이래요. 처음에는 좀 못난 습관이나 외모 같은 것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도 더 긍정성 있게 보이고 예쁘고 멋지게 보이고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사람이 쿨리지 효과를 뇌에서 원한대요. 그러니까 쿨리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거나 이제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도 권태랑 엄청 맞닿아 있는 얘기거리죠.
그래서 쿨리지가 이제 체험이 되는 습관이 뭐가 있냐면,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쇼츠 이런 거 짧은 동영상 보더라도 계속 그 도박할 때 코인 기계, 그 슬롯 머신이죠, 그 기계 돌아가는 것처럼 뭔가 상황이 계속 시시각각 바뀌고 또 다른 영상물이 나오고, 그렇게 뇌 회로를, 신경 화학물질을 자극을 해서 더 흥분하게 만들고 더 좋은 느낌을 계속 주기 위해서 쿨리지 효과가 뭐 진화 때문에 남아 있는 건데, 그래서 권태가 왔을 때는 사람이 쿨리지로 작용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고 새로운 연인을 찾고 싶고 계속 그렇게 된대요. 근데 저를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들더라고. 처음에는 참을 수 있는 습관이나 연인과의 성격 차이 이런 것도 처음엔 다 괜찮은데 나중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인뿐만이 아니라 동성 간의 친구라든지 우정에 대해서, 아니면 가족과 애사랑, 그 친척들 뭐 마찬가지죠. 가족은 뭐 권태가 엄청 세게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 경험상은 그래도 남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뭐 배우자 제외하고요. 일단 뭐 사람에 대한 권태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게 다 권태죠.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 같은 것도 사서 몇 시간이나 며칠 쓰면은 바로 적응해버리잖아요. 새 옷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걸 치장하고 내가 사용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길까, 이런 상상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거기서도 신경물질이 뭐 쇼핑하면서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랬는데 물건이나 뭐 현상, 뭐 장소에 대해서도 권태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다못해 뭐 식당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그럴 때도 뭐 권태가 오는 게 당연할 수 있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쿨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새로운 경험을 주입시켜주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주말 일요일이라서 저녁이기도 하고 날씨가 지금 많이 선선해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고 있는데 서로 조심해야죠, 이럴 땐.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지금 집에다 키워드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뭐 달릴 때는 가지고 나오지 못하니까 일단 또 떠오를 때까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뭐 완전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권태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권태를 극복하려면 저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루틴이나 고정된 습관이나 생활을 이어가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는 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는 장소도 웬만하면 뭐 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바뀌어요. 아니면 누구 뭐 지인네 집에 가서 어쩌다가 한 번씩 외박하거나 그런 거 말고는 술자리도 거의 안 하고, 뭐 혼자서 술 밖에서 마시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술 마시고 뭐 차 놓쳐가지고 택시비 아까워서 밖에서 자거나 그런 경험이 이제 거의 없죠. 그래서 집에서 잔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아침에 가능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 일어나면 그 배달 오는 종이신문이 있어요. 그거 종이신문 구독하는 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읽고,
그 종이신문 하기 전에 일단 이불을 정리를 해야겠죠. 자고 일어나면 몸에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것도 좀 하고 잠을 깨기 위해서, 그 가운데 저는 핸드폰은 최대한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급하게 정말 급한 일이, 사고가 뭐 있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뭐 연락 와도 신경 안 쓰려고 해요.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은 한참 뒤에 있어요.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시간이요. 근데 일단 핸드폰은 멀리하고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거나 잠을 깨면서 뭐 세수를 한다거나, 신문을 집 앞에 배달 온 신문을 찾으러 가고요. 신문을 쫙 봐요.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그럼 그걸 보고 죄송합니다. 앞에 사람 지나다니는데 차가 막 자기 먼저 가겠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신문을 다 읽으면, 제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집에서 업무를 쫙 봐요. 업무를 보고 그게 다 마무리되면, 그리고 우선 해야 될 일을 하면 핸드폰을 그때 확인합니다. 핸드폰으로 뭐 연락 같은 거 확인하고 다 1차 업무가 끝났으면 그때 돼서 인스타그램도 확인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안 봐요. 제가 철저하게 그거는 훈련을 해놔서, 그렇게 안 지키면 계속 안 좋은 습관이 생기고 거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더라고요, 주의력을. 그래서 계속 그거 핸드폰 들여다보게 되고, 제가 원하지도 않은 일을 손으로 직접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좀 인스타그램 그 전까지는 안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집에서 밥 먹고 바로 나갑니다. 항상 가는 카페 있어요. 그거 몇 군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한 군데만 가기도 하고, 거기 가서 3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제가 해야 될 걸 또 해요. 뭐 책 읽거나, 뭐 글을 좀 쓰거나, 대부분 그런 걸 많이 해요. 아니면 노트북 가져가서 추가 업무를 계속 이어가거나, 그런 거 위주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그 뒤에도 뭐 오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근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루틴을 딱 정해놓으면, 날씨가 어떻든 뭐 계절 영향 물론 크지만 계절 상관없이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런 에너지를 좀 아낄 수 있잖아요. 그냥 나가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분들도 만들어 놓으면 뭐 권태감을 극복할 때 도움이 분명히 돼요. 그 사이사이에 뭐 살다 보면 겪는 권태들이 막 침투해오고 바이러스균처럼 난 내 몸에 막 침식하려고 그러고 번지려고 그러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게 그나마 백신 역할을 해줍니다. 아니면은 뭐 진통제 역할이라도 하다못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좋은 습관을 저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런 걸 만들려고 애쓰면 좀 덕을 많이 톡톡히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방법 가운데 하나겠고, 그리고 뭐 달리기는 말할 것도 없죠. 너무 좋은 점도 많고 뭐 단점이 거의 없잖아요. 부상만 안 당한다고 하면, 이게 뭐 부상 빼면은 뭐 또 안 좋은 게 있나요? 또 뭐 일각에서는 신체 노화가 빨리 이루어진다? 아니면 뭐 주름살 같은 게 늘어나가지고 빨리 늙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뭐 잘 맞는 말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달리기도 물론 좋습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수면을 어떻게 잘하냐?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잠 자는 시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몇 시간을 일단 자느냐, 몇 시에 잠드느냐도 중요한데, 일단 7시간에서 9시간이 현대인 성인 기준으로 필요한 시간이라고 많이 언급이 돼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 6시간 자는 사람도 있고 5시간 자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5시간, 6시간 자면은 다음날 일과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6시간 반에서 길면은 9시간까지도 자는데, 보통 7시간, 8시간 사이로 자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뭐 일찍 잠들면 일찍 잠들수록 좋겠죠. 다음날에 더 빨리 움직여서 생산성 있게 해 뜨는 시간에 맞춰서 이것저것 할 수 있으니까요. 잠을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라기보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잘 수 있는가, 잠들 수 있는가,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뭐 깨는 것도 힘들지만. 근데 일단 스마트폰을 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잠들기 1시간 전, 아니면 그게 너무 힘들면 30분 전에는 핸드폰을 안 봐야 된다고 여러 책이나 영상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을 그 시간을 지키면서 잠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그 수면 모드라고 있어요. 수면 모드랑 나이트 무슨 밤에 조도를 낮춰주는 그런 모드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핸드폰 액정을 그래도 보긴 볼 수밖에 없으니까, 잠들기 전, 한참 전에, 몇 시간 전까지는.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 화면이 주황색으로, 짙은 주황색으로 바뀌게 설정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뭐가 좋냐면, 이게 뭐 아직까지는 저도 몇 년 안 해봐가지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눈이 백색등을 많이 받으면, 이건 조명이랑도 관계가 있는 건데, 핸드폰 조명이 아무리 조그마다고 해도 액정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주황색, 어두운 주황색 모드로 그 변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하면 눈이 밤에 덜 뻐근하고, 좀 졸릴 때 나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 하는데, 그걸 느끼는데 엄청 큰 이상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잠들기 직전에는 핸드폰 안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영향이 커요. 잠들기 직전에 하면 야간 모드건 뭐건 뭐 크게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해요. 일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면 모드는 방해금지 모드의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하면 밤에 핸드폰이 울리지 않게, 긴급한 전화는 울릴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안 울리게 진동도 싹 끄고 액정도 그냥 덮어버리거나 그 화면 밝기 최대로 낮춰버리고, 이러면은 핸드폰을 그러면서 안 하면은 손이 갈 일이 좀 덜 하겠죠. 더 나아가서 핸드폰을 아예 잠자는 방 밖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만질 때까지 마찰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방 밖으로 나가서 또 그걸 열어서, 중독자들은 방 밖에 두는 것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거실 찬장에 막 넣고 막 잠그기도 하고 자물쇠로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쇼핑몰 같은 데 검색해보면 금욕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머 달려있고, 뭐 뽀모도로 시계처럼 타이머 시계 달려있어가지고 그 시간이 경과가 안 되면 자물쇠가 안 열리게끔, 아니면 뭐 열쇠를 달아놓고 누구한테 준다거나, 뭐 중독 치료할 때는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일단 핸드폰을 그렇게 멀리 해라. 여기서 이어지는 얘기는, 조명을, 이제 백색등을 저는 밤에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걸 하면 잠잘 때 확실히 방해가 되더라고요. 백색등은 일반 흰 색깔
독서실 같은 데 가면은 조도 엄청 밝은 거 있죠.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광등 같은 거, 아니면 LED, 요새 LED 같은 거 많이 쓰시니까 그런 LED 조명, 그런 거는 해 떨어지면 좀 피하시고, 그 주황색 조명, 그것도 다 이름이 있거든요. 뭐 주광색, 뭐 백색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루멘인가 하여튼 뭐 단위가 그런데, 그런 거 다 검색하면 잘 나와요. 수면에 도움되는 조도와 조명 검색하셔가지고 그런 거 스탠드나 뭐 조명을 그렇게 여러 개 주시면 좋습니다. 잘 때 도움이 돼요. 잘 때는 물론 그거 끌 수 있으면 다 끄고 자는 게 훨씬 좋고요. 켜 있으면 눈동자가 그 램수면 상태에서 계속 움직인대요. 그래서 좀 꺼주면 좋고, 또 수면에는 가장 이것도 직격탄인 게 커피를 좀 덜 마셔야겠죠. 자기가 카페인을 뭐 아예 못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시겠지만 좀 어느 정도 과민하고 예민하고 마셔야 되는지 섭취를 해야 되는지 그 인지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잠들기 10시간 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좀 지키기 어려우면 좀 연하게 주문해서 카페 같은 데서 마시면, 보통 샷이 두 개 들어가잖아요. 아메리카노 기준입니다. 그래서 2개 들어가면 연하게 하면 뭐 하나에서 하나 하고 3분의 1 샷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요청을 하면은 가게에서 알아서 연하게 잘 해주십니다. 그럼 뭐 디카페인 음료를 고르거나 디카페인 원두를 고르거나 하는 방법도 있겠죠. 디카페인 원두는 뭐 극소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카페인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연하게 일반 아메리카노 마시는 것보단 카페인이 훨씬 적겠죠. 그래서 그렇게 마시고, 그러니까 낮에만 마시고 10시간 전에는 되도록이면 뭐 특별히 카페인의 힘을 빌려야 될 작업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면은 좀 자제를 하면은 잠잘 때 좋습니다. 저는 카페인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졌는데, 하루에 제가 커피를 몇 잔을 마셔야 되는지도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끌리는 대로 마시다 보니까 뭐 잠이 안 온 상태로 1-2시간 뒤척이기도 하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근데 커피뿐만이 아니라 잠이 바로 안 와서 뒤척이면은 다른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활동이라는 게 그냥 계속 억지로 잠들라고 스트레스 받기보다 그냥 일어나서, 뭐 핸드폰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뭐 도움이 되는, 잠에 도움이 되는 소설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그림 같은 거 그리시는 분들 그림을 그리다든지, 뭐 바느질, 십자수, 뜨개질, 뭐 이런 거 많죠. 좀 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운동 같은 거는 좀 되도록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잠 안 올 때는 그런 거 좀 하면은, 아니면 뭐 정말 너무 무료하다 그럼 밖에 나가가지고 산책 잠깐 하고, 그러면 뭐 잠잘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수면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많은데 시간은 제한이 돼 있으니까 수면이 권태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 그게 다 튼튼함과 건강과 정신 건강이죠. 뭐 몸 건강뿐만이 아니라 다 연관이 크게 돼 있어가지고, 먹고 자고 싸고 입고 이런 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뭐 지켜주면 좋아요. 그럼 권태가 좀 비껴간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씩 얘기하면 진짜 많아가지고 계속 주저리 얘기하게 되는데, 거의 저 오늘 목표치 다 채웠거든요. 달리기 목표치를 다 채워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짧게 말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분량이 조절이 안 되면
뭐 나중에 편집해도 되고 아니면 이어서 주제 정해서 여러 개로 영상 만들어도 되고 하니까요. 일단 오늘은 그 정도로 얘기해봤습니다. 또 일요일 지금 이제 밤 다 돼가서 내일이면 출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할 게 많지 않습니까? 또 내일도 달리기 나와야겠고요. 다들 남은 주말 무탈하게 보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기운을 많이 내뿜어내고 싶어요. 그래야 뭐 미신이지만 운도 더 생기는 것 같고 복도 생기고 좋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기도 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51분 조금 넘어가게끔 달렸는데 이제 뭐 다 왔습니다. 한강에 아직까지 유동인구가 많은데 공사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바뀌는 거 너무 좋은데 또 곧 마무리가 되겠죠? 항상 왔던 길로 되돌아왔고요. 저는 오늘도 다치지 않고 무리 없이 이상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카메라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히 쉬시고 안녕히 계십시오.